안녕하세요. 창작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저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변리사 김형준이라고 하고요. 홍익대학교에서 기계공학하고 산업디자인 전공하고 로펌에서는 LG전자랑 LG생활건강 특허 담당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김형준 특허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고 BLSN이라는 인스타 계정 통해서 법 알려주는 컨텐츠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세미나에서는 제가 참가하신 분들의 그 작품을 전부 다 봤는데 모두 미디어 아트랑 콘텐츠라는 걸로 묶여 있어서 그 두 개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더 큰 그림에서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지식재산권이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창작자가 있는데요. 창작자는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물은 뭐 게임, 캐릭터, 그림, 음악, 브랜드, 예술작품 등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법에서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재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법에서는 이렇게 창작자가 만들어낸 창작물도 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과 달리 창작물은 인간이 머리를 써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지식을 붙여가지고 지식재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 창작자는 지식재산을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창작자 옆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끼는 사람입니다. 항상 만드는 사람 옆엔 베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베끼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은 이 창작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고 창작자는 창작할 의욕을 잃고 창작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창작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베끼는 사람만 남아서 새로운 지식재산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안 좋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법에서는 이렇게 지식재산을 베끼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이 생긴 지 한 400~500년 정도 됐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에서는 이 지식재산을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재산이 예술적인 부분하고 사업적인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술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을 각각 다른 법을 만들어서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재산권이 있는데 둘 다 지식재산을 지키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미디어 아트와 콘텐츠를 지켜주는 두 가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술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현대 법은 전부 다 유럽의 법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을 이해하려면 유럽을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이분이 저는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아마 창작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인데요.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노틀담의 꼽츠나 레미제라블 같은 거 만드신 전설의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프랑스에서 예술작품을 만들면 다른 나라에 낸 적 없는데 해적판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네이버 웹툰 같은 거 나오면 그날 뉴토끼에 다 올라오거든요. 이 19세기에도 마찬가지여가지고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바로 영국이나 스페인에서 그 나라 언어로 카피본이 돌아다녔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사실 이때만 해도 이미 대작가였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빅토르 위고를 제외한 다른 프랑스 작가들이 되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빅토르 위고가 이걸 본인이 뭐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파리에서 동료 예술가들을 모아가지고 국제문학예술협회라는 걸 만들어요. 줄임말이 ALAI인데 협회를 만들고
편지 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높은 사람들한테 지금 시대에 19세기인데 예술하기가 너무 힘들다. 카피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편지가 좀 무시당하다가 4년 동안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보내니까 결국 각 나라의 높은 분들이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해보자를 하게 되고, 당시에 선진국으로 분류됐던 10개 정도의 국가가 스위스에서 모여가지고 예술가를 보호해주는 해결책을 내기로 합니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모인 선진국끼리는 서로 나라를 구분하지 말고 이 나라 내에서 누가 예술작품을 베끼면 처벌해서 베끼지 못하게 막아주자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 1886년에 있었고 스위스의 베른이라는 도시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줄여서 베른 협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시에는 10개 정도의 국가가 이 약속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 10개에서만 효력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는데 오늘 기준으로 중국이나 북한 포함해서 177개국이 베른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예술작품은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술작품을 베끼지 못하게 막아주는 권리인데, 베끼는 게 카피고 권리가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카피라이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한국말로는 저작권이고 보통 줄여서 앞에 C를 따서 이렇게 동그라미에 C를 넣은 마크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빅토르 위고 덕분에 19세기에 저작권이라는 게 전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생기기 전에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어쨌든 덕분에 저작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저작권의 유래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작권이 어떤 예술작품을 보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덕분에 보호받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술작품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게 빅토르 위고는 19세기 사람이라서 당시에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그림이나 문학 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순수 예술이라고 보는 어떤 그림이나 문학뿐만 아니라 캐릭터, 게임도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예술작품이 되고요. 네, 뭐 행위예술이나 설치예술 같은 것도 모두 저작권이 보호하는 예술작품에 해당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이 만드신 거 다 보고 왔는데, 여러분이 만드신 거 전부 저작권에서 보호받는 예술작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호라는 말이 되게 애매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일단 기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시 들려고 캐릭터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캐릭터입니다. 네. 예술 작품은 만들어진 순간부터 어떤 절차나 어떤 준비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게 돼요.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G 캐릭터는 오늘 아침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보호를 받게 되냐면, 보호받고, 저작권이 작가가 죽은 날로부터 70년까지 보호가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큰 일을 겪지 않으면 앞으로 70년 더 살 거고, 제가 죽은 후에 또 70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아마 최소 100년 정도는 이 G 캐릭터는 오늘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면, 이 법에선 예술작품을 두 가지를 쪼개서 보고 있어요. 하나가 아이디어고 하나가 표현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예술작품입니다. 여기서 법은 표현만을 보호를 해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이디어만 갖고 표현이 다른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 G 캐릭터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제 G 캐릭터는 아이디어랑 표현으로 나눠서 봤을 때 아이디어 면에서는 G를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고 이등신으로 이루어진 캐릭터죠. 이게 아이디어고, 표현은 생김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G 의인화한 이등신 캐릭터를 만들더라도 표절이라고 볼 수 없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생김새를 베껴야만 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이디어인 캐릭터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미키마우스도 주위를 사람처럼 표현한 이등신 캐릭터고 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 다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세 개 다 주의 의인화하고 이등신으로 표현을 했지만 표현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서로 표절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캐릭터의 표현을 법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작품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아이디어 그 자체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로 표현한 구체적인 표현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어서 실제로 저작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만든 순간부터 사후 70년까지 보호받는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베끼는 사람이 나타나면 공격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공격을 하면은 이 베끼는 사람은 보통 변명을 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변명이냐면 네. 일단 대표적인 변명 사례들인데요. 일단 왜 베꼈냐라고 하면은 베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만들었다 라고 주장을 하거나 난 이런 작품이 있는지 몰랐다. 아니면 난 이거 베낀 거 맞는데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 물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명에 대해서 법에서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때렸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제가 맞은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표절에서도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되면 제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격하려면은 이거를 누가 언제 만들었고 상대방이 일부러 베꼈으며 이걸로 이득을 봤다라는 거를 창작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상대방이 일부러 베꼈는지 입증하기 정말 힘들고 이득을 얼마나 받는지는 사실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표절 당한 것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실제로 저작권으로 공격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창작자를 돕기 위해서 나라에서 저작권 등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만든 다음에 저작권위원회라는 곳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여러 가지를 보증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주의 캐릭터 예시 들어보면은 이 주의 캐릭터는 김영준, 제 이름입니다. 김영준이 2022년 7월 7일에 만들었다. 누가 베끼면 이거 일부러 베낀 거고 돈도 물어줘야 된다. 라는 걸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증명이 반대로 넘어가서 상대방이 자기가 먼저 만들었다는 걸 증명을 하거나 실수로 베꼈다라는 걸 증명하거나 돈을 못 벌었다 같은 걸 반대로 그쪽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증명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사실 반대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저작권을 나라에 등록해두면 편하게 베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작권을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의 캐릭터를 그린 순간부터 저는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격을 하려면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걸 보통 추천드립니다. 네. 저작권 요약을 해보자면 총 3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빅토르 위고 덕분에 예술 작품이 전 세계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게 됐고요. 두 번째로 제가 캐릭터를 만든 순간부터 사후 70년까지 표현을 보호를 받게 되고요. 필수는 아니지만 등록을 해두면 베낀 사람이 굉장히 편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끝나고 한 번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저작권을 통해서 예술적인 부분을 보호를 받게 되고요. 이어서 그 사업하는 부분을 보호하는 지식자산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키는 지식자산권도 똑같이 유럽의 법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중세시대 유럽입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농사를 짓다가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도시라는 게 생기고 이 안에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도시 국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직업이 농부였는데 이 도시로 변화하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발 만드는 사람, 말 안장 만드는 사람, 뭐 술 만드는 사람, 화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직업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도시 내에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많아지고 길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길드는 한국말로 하면 노동조합 약간 이 정도로 번역이 되고 게임에서 보는 길드가 이 길드입니다. 그래서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끼리 신규 멤버도 모집하고 그 신규 멤버들한테 자기들이 만드는 기술 전수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기술력을 점점 증가시키게 되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길드가 도시 내에서 큰 권력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길드를 무시할 수 없게 됐고 도시가 길드를 위해 법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주냐면 어떤 도시에서 신발이 판매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에 신발 만드는 길드가 만든 신발에는 특별히 길드 상징을 새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기 별 모양이 길드 상징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징을 새기고 만약에 길드원이 아닌데 누가 신발에 상징을 썼다. 그러면 도시에서 바로 처벌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발에 길드 상징이 있으면은 아 이거 어디 길드에서 만든 신발이구나 하면서 믿고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드가 도시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당시 길드들이 쓰던 상징이에요. 이게 제가 14세기 자료인데 당시에는 제일 힙한 게 기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뭔가 기사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방패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어떤 상징 같은 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드가 도시에서 보호받으면서 성장을 하다가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이 도시가 국가로 변했습니다. 이제 도시국가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다 나라로 변해버렸고요. 이 길드들도 사라진 게 아니라 변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길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고 본인들의 상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드는 현대에서는 브랜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법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가에서, 도시가 아니라 국가에서 신발이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브랜드는 컨버스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컨버스는 자기가 만든 신발에는 자기 브랜드의 상징인 별 모양 로고를 새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 모양 로고를 넣을 수 있는데 만약에 컨버스가 아닌 브랜드가 허락 없이 컨버스의 상징인 별 모양 로고를 신발에다 쓰게 되면 예전에 길드가 보호받던 거랑 똑같이 이 베낀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에서 사용할 브랜드의 상징을 나라에 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권이라는 걸로 보호를 받아요. 왜 상표권이냐면은 거래할 때 표시하는 상징을 보호해주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트레이드고 상징이 마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드 마크라고 부르게 되고요. 줄여서 T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나라에 등록이 됐다, 그러니까 레지스터 됐다고 해서 그냥 R 표시로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드의 개념이 현대까지 와서 상표권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표권이 어떻게 브랜드를 보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이 보호하는 브랜드의 상징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에요. 뭐 브랜드 이름 컨버스 아니면 브랜드 로고가 될 수도 있고 브랜드 슬로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싸우지 않는다라는 컨버스의 슬로건입니다. 이런 것도 다 브랜드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만든 순간부터 사후 70년까지라고 했는데 이 브랜드는
이 신용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든 다음에 망하지만 않는다면 원하는 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스는 지금 나온 지 110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법으로 계속 보호받고 있고, 컨버스가 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신발에 컨버스란 이름이나 로고는 컨버스만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캐릭터 그리자마자 바로 받게 됐는데, 상표권은 이 사업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 등록하는 걸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 나라에서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3가지를 모두 정해서 나라에 제출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국가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브랜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국가들을 선택을 해서 나라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먼저 국가를 정하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를 나라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상징을 쓸 건지 정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징은 내 브랜드 이름일 수도 있고 로고일 수도 있고 뭐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슬로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컨버스로 예시를 보면은 컨버스는 뭐 이거 말고도 상표권이 많긴 한데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은 미국을 지정을 하고 신발이나 옷을 팔겠다라고 나라에 제출하고 별 모양 로고를 본인들의 상징으로 선택을 해서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가와 물건, 브랜드의 상징을 정해서 나라에 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라도 다르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다가 제 브랜드 등록을 했는데 누가 중국에서 베끼면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보호받고 싶으면 중국에도 따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옷에다가 등록을 했는데 누가 음식을 판다. 그러면 저는 보호받을 수가 없고요. 상징이 다르면 당연히 보호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3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이게 실제로 왼쪽에 있는 상쾌환이라는 게 삼양제약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삼양라면은 삼양식품 이런 데서 만듭니다. 둘 다 나라가 한국이고 상징이 삼양인데 둘이 그 가운데 있는 파는 물건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약이나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삼양라면은 그냥 음식을 팔죠. 그래서 서로 싸움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표권은 이렇게 3가지를 정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표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앞에 얘기를 들으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의문이 있는데 뭐냐면 국가나 물건을 정하고 상징을 정해야 되면 사실 모든 국가에다가 모든 물건을 정하고 등록을 다 받아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우리가 상표 등록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 그 물건 파는 분야에서 비슷한 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사해 주거든요. 그 검사를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가나 물건하고 상징 하나씩 정해서 등록하는데 나라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에서 200만 원 듭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가 200개고 물건은 무수히 많죠. 그리고 상징도 이름일 수도 있고 로고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이걸 다 하려면은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실제로 모든 국가 모든 물건에 상징을 등록하는 건 대기업들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이 큰 회사들은 막 남아공 이런 우리가 전혀 물건을 안 팔 것 같은 나라도 등록을 다 해버리고요. 네,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안 파는 물건에 대해서도 나중에 방해될까 봐 미리 등록을 다 해버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돈이 많은 사람만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런 아주 소수의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모든 창작자들은 이렇게 모든 것에 등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화를 하고 싶다고 해도 사업화할 물건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가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막 냉장고 같은 걸 출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굿즈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리고 제가 뭐 갑자기 뜬금없이 베트남에 먼저 판매할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 한국부터 팔아보고 인기가 많으면 뭐 다른 선진국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내가 팔고 싶은 국가와 물건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인이 가진 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표권 요약을 해보면 이 브랜드는 길드가 발전한 개념이고요. 나라에 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권이라는 걸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는 보호받고 싶은 국가, 그리고 내가 파는 물건, 상징을 정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원하는 기간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빼먹었는데 원하는 기간이라는 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매년 갱신하는 돈을 내야 되거든요. 네, 돈을 내기만 하면 원하는 만큼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본인이 대기업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생산하고 판매할 국가 정하고 파는 물건 정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먼저 상표권을 받아둬야 돼요. 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끝까지 와버렸는데 한 번만 더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만드는 미디어 아트나 컨텐츠는 모두 이 지식재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보호를 해줍니다. 이 지식재산권은 예술과 사업이라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예술을 하는 부분을 보면 빅토르 위고 때문에 전 세계 보호를 받고 만든 순간부터 70년 동안 표현 보호를 받고요. 등록을 해둬야 공격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길드가 발전을 했고 나라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국가 물건 상징 정해야 되고 굉장히 비싸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여러분 걸 다 보고 왔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거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 여기 참석한 분들은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미 다 만드신 상태이고 이미 다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시고, 여러분이 죽은 다음 70년까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0년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누가 실제로 베꼈을 때 공격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돈이 되는 대로 1순위는 저작권 등록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굿즈 사업 하겠다고 하신 분이나 게임 출시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화 아이템들을 봤는데 사업화 안 하시는 분들은 상표권 굳이 등록할 필요 전혀 없고요. 만약에 어떤 뭐 책을 내거나 게임을 내거나 또 굿즈, 물건을 내실 분이라면은 먼저 중요한 국가와 내가 먼저 만든 물건하고 상징 정하신 다음에 상표권으로 등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여기 나온 것처럼 변리사 김영준이었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인스타 팔로우도 해주시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DM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